오늘은 충칭의 악명 높은 흑사회 두목 천즈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끄는 범죄 조직은 충칭 위베이구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천즈이는 충칭 위베이구의 이른바 지역의 땅뱀, 즉 그 지역을 장악한 실질적인 지하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돈줄은 단순했습니다. 강도, 사기, 협박, 도박장 운영, 고리 대금. 그는 도박으로 흑사회를 먹여 살리고 흑사회로 도박을 지킨다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도박장 안에서 굴린 고리 대금의 규모만 8억 위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의 돈 욕심이 얼마나 미친 수준이었는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천즈이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무장 조직을 만들고 지역의 다른 폭력배들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은 돈의 제국, 그의 흑금 왕국은 위베이구 곳곳에 뿌리를 내렸고 무려 8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돌아갔습니다. 권력과 돈이 쌓이자 그의 부하들마저도 점점 더 오만하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쫓아가 칼로 베었고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천즈이는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수십 건의 폭력 사건을 직접 조직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그 외에 다친 사람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천즈이는 충칭 위베이구에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남자,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을 노골적으로 도발했고 심지어 형사대 대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의 미친 자신감은 도를 넘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즈이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담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충칭의 흑사회 두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최후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천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피와 돈, 그리고 범죄로 얼룩진 한 남자의 죄악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즈이는 충칭시 위베이구 출신으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훈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내던져졌고 결국 학업을 포기한 채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천즈이는 처음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바꿔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늘 그와 반대로 흘렀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고 거래처는 사기를 치며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즈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좌절 끝에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길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떠돌던 불량배 무리와 어울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허세를 부리며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던 그 집단 속에서 천즈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진짜 사회 밑바닥의 인간, 즉 사회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그는 점점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거리에서 만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나중에 그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양취한, 양홍, 정창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동생 관계를 유지하려면 술자리, 유흥, 선물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직이었던 천즈이에게 그것은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판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돈. 그 무렵 충칭에는 불법 지하 도박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 양아치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큰 손으로 변해가던 시기였죠. 천즈이는 그걸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놈들은 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었는데 그의 눈앞에 떠오른 건 하나였습니다. 나도 해야겠다. 2001년 그는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친구에게, 빚쟁이에게, 심지어 부모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죠. 그렇게 모은 돈 몇만 위안으로 위베이구의 첫 번째 지하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피와 규칙이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죠. 누가 속임수를 쓰면 맞는다. 누가 거짓패를 쓰면 죽는다.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기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즈이 자신이 가장 먼저 그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손님이 아니라 주최자, 그리고 사기꾼이었죠. 그는 전문적인 노련한 바둑 사기꾼들을 고용해 패를 조작하고
눈속임으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의 도박장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안 좋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들어온 순간 이미 패배가 결정돼 있었다는 것. 천주인은 그 판을 통해 빠르게 돈을 벌었고 그와 동시에 조직의 형태를 갖춘 범죄 집단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소규모 흑사회의 두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주이의 도박장은 단순한 카드판이 아니었습니다. 술병 뚜껑으로 하는 비어 게임, 마작, 슬롯머신, 심지어 보스전을 흉내낸 게임까지 그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가장 교묘했던 사건은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 도박장에 금목걸이를 걸고 금반지를 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친씨, 돈 냄새가 나는 전형적인 부잣집 손님이었습니다. 천주인은 곁눈질로 그를 훑어본 뒤 손짓 한번 했습니다. 그 신호 하나로 곁에 있던 부하가 재빨리 다가갔죠. 손님, 저희 도박장엔 특별실이 있습니다. 고급 손님만 모시는 방이죠. 친씨는 웃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천주이의 덫 속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특별실엔 피놀 카메라와 감시장치, 그리고 조작된 마작패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든, 얼마나 실력이 좋든 결국 지게 되어 있는 판이었죠. 몇 시간 후 친씨는 돈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도박장에 200만 위안이 넘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덫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주이의 도박장에서 한 번 빚을 지면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 거액의 돈을 다 갚은 아주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천주이에게 완전히 잡혀있던 하나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천주이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도박장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건 괜찮다. 하지만 누구도 이겨서는 안 된다. 그의 눈앞에서 돈을 따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목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돈을 따가는 이가 생기면 천주인은 반드시 그 돈을 다시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차이 씨라는 손님이 친구 몇 명과 함께 천주이의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내기로 시작했지만 운이 좋았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8만 위안을 따냈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엔 웃으며 3만 위안만 지급하고는 곧장 전화를 걸어 사장님이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천주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겼다고 사기지 방으로 데려가. 그는 차이 씨 일행을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맘수색해.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천주인은 눈빛 하나로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부하들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들은 결국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현금 4만 9천 위안, 그리고 은행카드. 천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카드를 빼앗아 계좌 속 7만 5천 위안까지 강제로 이체시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천주이에게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입만 있고 출구는 없는 괴물, 살아있는 피쇼. 천주이는 도박장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또 하나의 거대한 돈줄, 그것은 바로 도박장 안에서의 고리대금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은 사람들에게 천주이는 마치 좋은 사람인 양 다가갔습니다. 형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자도 낮고 갚을 시간도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하지만 그건 그가 자주 즐기던 잔혹한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폭력으로 돈을 회수하는 자들, 즉 징수전담 폭력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주이의 조직은 상상할 수 없는 수단을 썼습니다. 사무실이든 가게든 길거리든 그들은 대낮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돈을 안 갚을 거면 손이라도 두고 가. 그들은 사람을 때리고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공포에 질린 채 빚 문서를 직접 쓰게 한 뒤에야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천주이식 징수 프로세스였습니다. 폭행, 협박, 돈, 해방,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가 시킨 징수조는 또 다른 빚을 회수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상은 한 소규모 사업가, 천주이에게 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그를 찾지 못하자 부하들은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악랄했습니다. 빚쟁이의 집 대문 앞에 빨간 페인트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지폐 대신 염주를 뿌리며 벽에는 커다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빚졌으면 돈으로 갚아라. 그 문구는 순식간에 이웃들에게 퍼졌고
그 가족은 순식간에 동네의 수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사업가는 집 안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주희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 그는 도망을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가족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돈 준비됐나? 천주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쥔 차에 대답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천주희는 또 한 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잔혹한 방식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겁으로 조종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폭력으로 없앴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단 두 종류의 인간뿐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까지의 잔혹함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한 남자 왕씨가 천주희의 도박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저 조금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판에 앉았지만 그날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300만 위안의 도박 빚을 지게 됐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던 왕씨에게 천주희는 먼저 집을 담보로 맡기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데려와 직접 얘기하지. 왕씨는 이미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는 친척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천주희의 눈빛이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걸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칼.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왕씨의 배를 직접 찔러버렸습니다. 왕씨는 현장에서 실혈사했습니다. 사건 후 천주희는 부하들에게 시체를 처리하라 지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희에게 빚을 진다는 건 목숨을 담보로 잡힌다는 뜻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돈은 피보다 귀했고 빚은 곧 죽음의 약속이었다. 사람을 죽인 뒤에도 천주희는 전혀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고 광기 어린 자로 변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수단 덕분에 그는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천주희에게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위베이구와 인근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시비를 걸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몽둥이, 맥주병, 칼, 손에 잡히는 건 모든 무기였습니다. 폭력, 협박, 위협. 그 모든 걸 동원해 그는 흑도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이기는 쪽은 늘 천주희였습니다. 그는 패자들의 자리를 차지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끝이 아니었고 그의 악행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수없이 많았고 그 이름은 점점 더 짐승에 가까워졌습니다. 천주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언젠가 대가를 부를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조직 내부의 통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도록 공포와 충성심으로 부하들을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는 수십 차례의 폭력 사건과 집단 난투를 일으켰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도박장을 부수고 협박하는 일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천주희가 눈독들인 도박장은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위베이구의 지하 도박시장은 사실상 그의 독점 영역이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모두 손에 넣은 뒤 천주희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건드려도 된다. 하지만 천주희만은 절대 안 된다. 그의 조직은 철저히 규율화되어 있었고 천주희는 조직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싸움이 나면 모두 함께 나선다. 배신자는 용서 없다. 배신한 자는 맞거나 사라졌습니다. 그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의 철혈 규칙 아래 조직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위베이구에는 검은 제국, 천주희의 왕국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천주희가 이끄는 범죄 조직은 오랜 세월 동안 위베이구를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조직 구조는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누구는 돈을 관리하고 누구는 폭력을 담당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천주희는 내부에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곤란할 땐 끝까지 함께 간다. 밖에서 일이 터지면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의 체면을 잃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에게 조직은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직을 위해 죽는 것은 그저 충성의 표시였죠. 2004년 어느 날 부하 양취한이 피투성이 얼굴로 천주희 앞에 뛰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절 때렸습니다.
그를 때린 사람은 원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양취하는 체격이 크지만 싸움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몇 대 주고받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졌죠. 이 말을 들은 천주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려? 그놈 가만두지 마. 그날 밤 그는 부하 펑후린, 위안밍 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에 잡아 막없이 끝내. 2004년 9월 4일 밤 린수이현 탄퉁진.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매복했습니다. 그 길은 원씨가 매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한참 후 저 멀리 걸어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 그 순간 매복하던 남자들이 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너 뭐야? 내 목을 따라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칼이 번쩍이며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튀고 원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몇 번의 칼질 끝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범행 후 천주인은 부하들에게 해외로 잠시 피신하라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죠. 이 사건은 천주이가 진짜 두목구로 군림하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밤 위베이구의 한 술집에서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천주이의 부하 친씨, 별명 칭링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청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칭링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개연방진해? 죽을래?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들 와요. 한 놈이 나한테 까부네요. 잠시 뒤 그의 동료 런융리 등이 칼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청씨 일행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비명과 욕설, 깨진 유리소리가 뒤섞였죠. 모두가 쓰러진 뒤 칭링은 발로 청씨의 몸을 걷어찼습니다. 기억해라. 다음에 또 건드리면 그땐 못 일어나. 이 일은 곧 천주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도리에 맞게 처리했네. 이 바닥은 먼저 맞으면 끝이야. 그 한마디가 부하들에게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부하들은 더욱 대담해졌고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주이 조직은 위베이구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포는 이미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천주이의 부하 중에는 고젠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폭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체면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젠빈의 삼촌이 같은 마을의 양씨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났습니다. 별일 아닌 말다툼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은 고젠빈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 삼촌을 건드려. 그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건 복수해야 한다. 2007년 7월 14일 고젠빈은 자신의 패거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밤 양씨의 퇴근길에 매복하기로 한 겁니다. 놈을 잡아 차에 태워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가 양씨가 걸어오자 그대로 덮쳤습니다. 네오, 고젠빈이 누군지 몰라. 내 삼촌한테 손댄 놈이 바로 너지? 오늘 네가 죽는 날이다. 양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씨를 강제로 택시 안에 밀어넣고 때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어디서 감히? 양씨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택시는 점점 인적이 끊긴 외진 길로 향했습니다. 양씨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고젠빈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칼을 쥔 손이 흔들렸고 고젠빈은 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덤벼? 그리고는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이번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양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밤 피가 흥건한 길 위에서 고젠빈은 숨을 몰아쉬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천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게 진짜 사나이다. 그는 고젠빈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며 조직의 핵심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고젠빈은 더욱 잔혹해졌고 그의 칼 아래선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천주이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위베이구 지방세무국의 간부 덩위핑이었습니다. 덩위핑은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주이의 눈에 이권의 열쇠로 보였습니다. 천주이는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아예 조직의 2인자, 부두목 자리까지 내주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손을 잡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덩위핑은 한 손으로 도박장과 고리대금업을 관리했고 다른 손으로는 공무원과 기업가들에게 뇌물을 흘리며 천주이의 보호막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며 도박과 대출, 돈 세탁까지 모든 불법 자금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대출 금액은 8억 위안,
그중 이익만 3천만 위안 이상. 게다가 그들은 이 돈을 합법적인 돈처럼 세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은 이제 피냄새 대신 서류와 도장 냄새를 풍기게 됐습니다. 덩위핑은 자신이 운영하던 충칭위다 건축 설치 공전규 안공사를 이용해 6천만 위안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그는 천주이의 또 다른 신복 천젠에게 은행 송금과 자금 운반을 맡겼고 전당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위장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세탁 구조 덕분에 덩위핑은 단숨에 천주이와 동급의 공범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천주이는 이제 도박과 대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민간 분쟁에도 닿았습니다. 위베이구의 부동산업자 허룬장이 자신과 갈등하던 두 사람, 양자중과 런싱화를 응징해달라며 천주이에게 10만 위안을 건넸습니다. 천주이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양취한, 양홍 등 부하를 시켜 두 사람을 찾아가 칼로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천주이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주이의 조직은 돈만 주면 누구든 대신 복수해주는 청부폭력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때 벌어졌습니다. 천주이는 현직 경찰관까지 협박했습니다. 그 대상은 위베이구 교통경찰 12대대의 대장 추씨였습니다. 추씨의 아내는 공사 현장에 자가를 운반하는 하청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작은 이익이라도 보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천주이의 부하 2명이 찾아와 이 사업, 우리랑 나눠야지라며 협박했습니다. 추씨 부부는 거절했지만 그 대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돈으로 해결하지. 50만 위안 내놔. 안 그러면 위베이구에서 못 살아남을 거야. 추씨의 아내는 겁에 질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추씨는 그들의 배후가 천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이면서도 흑사회의 피해자. 그는 결국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추씨는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제발 금액을 좀 줄여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천주이의 부하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경찰이면 다냐? 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걸. 죽음의 위협까지 받은 그는 결국 장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천주이는 마음이 넓은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26만으로 하지. 한 푼도 깎지 마. 추씨는 결국 16만 위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찰복을 입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주이의 폭력과 탐욕은 이제 공무원 조직, 경찰 조직으로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마저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있던 그 시점. 그러나 그의 끝은 이미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주이의 제국이 무너지는 날, 위베이구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악을 거듭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천주이는 잔혹했고 냉혈했고 그는 위베이구를 수년간 폭력과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충칭의 모든 구역에 악명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증오하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잠복과 증거 수집 끝에 경찰은 마침내 천주이 조직의 전체 범죄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벌인 살인, 협박, 폭력적 채권 회수, 그 모든 악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천주이는 여전히 자신을 왕이라 착각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취한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미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조용히 붕괴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09년 겨울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던질 때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충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진 대규모 검거 작전. 수십 명의 형사와 특수기동대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작전 끝에 천주이의 조직원 수십 명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그의 오른팔 덩위핑, 신복 양취안, 양홍, 정창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경찰의 수갑에 묶였습니다. 천주이는 체포되던 순간까지도 비웃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날 어쩔 건데? 하지만 신문실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의 그 오만한 눈빛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위베이구는 들끓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주이가 세운 지하 왕국은 폭삭 무너졌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충칭시 제2중급 인민법원. 법정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공포 속에 살던 주민들은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토록 잔혹했던 흑사회의 왕,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를. 이 재판은 당시 충칭에서 열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복잡하며 최초로 자금 세탁죄까지 포함된 흑사회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천주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자 그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장시간의 심리를 거쳐 법원은 천주희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조직지도 흑사회 성격 조직죄, 고의상해죄, 강도죄, 사기죄, 협박 및 갈취죄, 자금 세탁죄, 그 외에도 무수한 불법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천주희는 폭력으로 위베이구의 지하도박 시장을 독점했고 고리대금과 폭력 추심으로 거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정부 인사들과 결탁해 법망을 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법정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한 천주희 사형, 개인 재산 전액 몰수, 벌금 3,061만 위안.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 법정 밖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시대가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주희의 부두목 덩이핑, 그는 조직지도, 흑사회 성격 조직죄와 자금 세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벌금 3,190만 위안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그의 오른팔 양취한, 수차례 살인과 폭행을 주도한 그는 사형 및 벌금 1,500만 위안, 그 외 18명의 조직원은 각각 2년 6개월에서 사형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충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흑사회 소탕 재판, 도시 전체가 지켜본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공포의 시대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가 만든 폭력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리엔 다시 평범한 일상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경찰의 공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주희 조직의 붕괴는 위베이구를 수년간 짓눌렀던 흑악 세력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 천주희는 가난한 소년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고 도박과 폭력으로 불을 쌓았으며 공포와 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세운 모든 것은 피로 지은 탑이었습니다. 그 탑은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이름 아래 그의 제국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충칭의 흑악 소탕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흑사회라도 법은 반드시 그 목덜미를 잡는다. 법의 그물은 넓지만 절대 비지 않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